2023년 겨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철도청 본사회의실에 두꺼운 나무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량조달 본부장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책상을 내리쳤죠. 스페인 탈고 차량이 또 멈췄어. 모래먼지가 동력 장치를 다 갉아먹고 있다고. 사마르칸트로 향하던 고속철은 사막 한가운데에 멈춰섰고 승객 400여 명은 영하 15도의 한기 속에서 5시간을 떨었습니다. 좌석은 모자랐고 유지비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카리모프가 유럽 본사에 관계 신모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5년, 그리고 1조 원. 사막을 가로지르는 1216km 관계 노선. 모래와 영하 30도와 영상 50도가 공존하는 그 땅에 유럽은 새 차량을 만들어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보낸 것이었죠. 30년 전 프랑스 알스톰에 도면 한 장 보여달라고 부탁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사막을 달리 관계 고속철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관계를, 사막을 불가능하다. 그러나 1년 뒤 그 비웃음은 거대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2270억 원의 계약서, 42량의 흰색 고속철, 그리고 2027년 사마르칸트의 사막 위를 달리게 돼 한국산 동력분산식 관계전동차. 도대체 그 30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유럽 최고의 철도 전문가가 한국 마산항 출항식에서 한국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는 말을 꺼내야만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하인츠 베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독일 철도청 산하 국제기술자문위원회 수석 분석관. 그게 제 공식 직함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유럽 철도의 살아있는 백과사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 저는 지멘스 모빌리티에 입사해 독일이 자랑하는 고속열차 이체의 차체 설계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30년 동안 저는 이체의 4세대까지의 모든 개량 작업에 참여했고 스페인 아베의 관계 변환 자문을 맡았으며 프랑스 떼제베의 공동 컨설팅 보고서를 5번 썼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의 고속철이든 제 손길이 한 번씩은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 사무실은 베를린 중앙역 근처 13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이체해가 시속 300km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30년 동안 봤습니다. 책상 옆 책장에는 두꺼운 가죽 양장본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낡은 한 권은 1994년에 체결된 한 계약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떼제베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계약서. 저는 그 시절 알스톰의 라로셸 공장에 자문역으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은 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작은 키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스톰의 도면 한 장을 보려고 책임자 사무실 앞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모습. 점심을 거른 채 공장 한쪽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내려가던 모습. 그들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였습니다. 알스톰의 책임자는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고 어떤 날은 도면을 책상 위에 던지듯 펼치고는 5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엔지니어 3명이 5분 동안 무릎을 꿇다시피 한 자세로 도면을 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옆에 서 있던 멘데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떼제베를 만들 수 있을까? 멘데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0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1994년의 한국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힌 한국. 영원한 학생국. 동양에서 일본 다음 차례로 유럽 기술을 사가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사무실에 출근해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놓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공식 의뢰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처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UTY 차량조달본부장 알리셰르 카리모프 명의의 정중한 영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를 잇는 관계 고속철 노선의 차량 교체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기술평가 자문을 맡아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후보는 4곳입니다. 저는 후보 목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스페인 탈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의 비공식 컨소시엄, 중국 CRIC,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이름, 한국 현대로템.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그 마지막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저도 모르게 느꼈죠. 카리모프 본부장에게 즉시 답신을 보냈습니다. 유의뢰를 수락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평가는 사실상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 현대로템은 관계 운행 경험이 없습니다. 관계 차량 제작 실적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시간 낭비를 피하시려면 후보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속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이체의 한 편성이 미끄러지듯 베를린 중앙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속 300km의 자부심. 그게 유럽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광계 1520mm. 한국이 한 번도 깔아본 적 없는 폭.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오가는 극한 환경. 그곳에 한국이 끼어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일종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곧장 오랜 동료 카를로스 멘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페인 탈고의 중앙아시아 사업본부장. 1994년 라로셸에서 함께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며 어깨를 으쓱하던 그 친구. 카를로스, 좋은 소식이다. 우즈베 평가자문 의뢰가 왔어. 자네 회사가 가져갈 거다. 멘데스의 웃음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에버, 자네 자문이 들어가면 결과는 정해진 거지. 그래도 후보가 누구야? 저는 천천히 읊었습니다. 알스톰 지멘스 컨소시엄, CRRC, 그리고 현대로템. 멘데스가 잠시 침묵하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현대로템? 한국? 자네 농담하는 거지?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입찰에 들어왔어. 멘데스가 한참을 웃다 말했습니다. 관계 경험이 0인데 어떻게 들어와? 신청서를 잘못 낸 거 아닌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거실 책장에서 1994년 알스톰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 손으로 쓴 서명대. 한국 측 서명란에는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회사 임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기술 도입대가 약 2,200억 원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너희는 2,200억 원을 내고 우리 기술을 사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계 사망 도선을 만들겠다고? 저는 술잔을 비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철 자체 모델인 KTX 3000, 그 뒤를 이은 KTX 이음, 최고 속도 시속 260km. 일단 속도는 합격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전부 한국 국내, 표준계 1435mm에서만 운행. 관계 실적은 글자 그대로 0. 해외 수출 실적도 전동차 일부를 빼면 본격적인 고속철 차량 수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건 평가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다. 그 순간만큼은 제 확신에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유럽 철도 30년 경력의 자존심. 관계 분야 유럽 최고 전문가라는 명성. 그리고 1994년 라로셸에서 본 그 굽실대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잔상. 이튿날 아침 저는 카리모프 본부장에게 두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평가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12월 첫째 주에 타슈켄트로 출장 가겠습니다. 발표는 네 곳 모두 들어보겠지만 시간 배분은 탈고와 알스톰 지멘스 컨소시엄에 각각 1시간, CRRC에 40분, 현대로템에는 20분을 권장드립니다. 권장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사무실 근처의 단골 비스트로에서 멘데스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멘데스는 마드리드의 자기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베버, 자네 정말 12월에 타슈켄트 가나? 가야지. 의뢰를 수락했으니까. 오는 길에 마드리드 들러서 한잔하자고. 자네 덕에 우리 탈구가 또 한 건 따낼 테니까. 저는 웃으며 잔에 들었습니다. 걱정 마. 자네 탈구가 따낸다. 한국은 관계 경험이 0이야. 발표 10분만 들으면 결론 난다. 그렇게 저는 베를린에서 출발해 타슈켄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무릎 위에 펼친 평가 양식지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4칸 중 3칸은 진지하게 검토할 칸. 마지막 한 칸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채워 넣을 칸. 그게 제가 비행기에 오를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회색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길어야 사흘. 우즈벡에서 평가를 마치고 곧장 마드리드로 가서 멘데스와 와인을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베를린 사무실로 복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나는 일정. 그게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출장이 제 30년 경력 전체를 뒤흔드는 출장이 될 줄은. 그리고 타슈켄트 회의실에서 만나게 될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가 1994년 나로쉐 공장에서 본 그 굽실대던 청년들과 같은 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더 나아가 그 청년이 3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 줄은. 그 순간에 저는 그저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에 대한 자신만만한 편견을 단단히 다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철도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두꺼운 마호가니 원형 탁자가 회의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평가위원 12명과 자문관 4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장에는 소비에트 시절에 설치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경면에는 우즈베키스탄 철도망 지도가 길게 펼쳐져 있었죠.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다시 시바로 이어지는 1216km의 관계 노선이 붉은색 선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리모프 본부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문관 명패에 하인츠 베버 독일 철도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카리모프 본부장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구에 짧은 회색 머리를 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베버 박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정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겁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객관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 탈고. 두 번째,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 컨소시엄. 세 번째, 중국 CRRC. 네 번째, 한국 현대로템. 저는 속으로 흡족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이라니. 점심 직전이라 더 좋았죠. 어차피 결론은 첫 두 발표에서 나올 테니까. 오전 9시 30분 탈고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카탈로니아 본사에서 직접 날아온 부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탈고는 동력 집중식 차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막 환경을 고려한 동력 장치 일부 개선안을 제시했죠. 좌석은 기존과 동일한 287석. 관계 운행 실적 40년. 가격은 한 편 성당 700억 원. 발표가 끝나자 평가위원들의 박수가 짧게 터졌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신모델 동력 분산실 관계 차량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탈고 부사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1조 원 수준입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알스톰, 지멘스 컨소시엄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인 임원과 독일인 엔지니어가 번갈아가며 설명했죠. 그들의 결론은 한층 더 차가웠습니다. 관계 동력 분산식은 현재 유럽에서 양산 모델이 없습니다. 표준계 기반 떼제 또는 이체에 모델을 관계로 개조하는데 7년이 필요합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노트를 적었습니다. 유럽 양사 모두 관계 동력 분산식 양산 시기 5년 이상 소요. 오전 11시 40분 중국 CRRC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관계 동력 분산식 차량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했죠. 그러나 카리모프 본부장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금융 패키지 조건이 1대1로 부채 연계 방식 아닙니까? CRRC 측 책임자가 어물쩍 답을 피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이미 인근 국가들이 1대1로 부채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목격한 지였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은 메모를 닫아버렸습니다. 낮 12시 40분 마침내 마지막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일부러 덮어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멘데스에게 작게 속삭였죠. 이 부분은 5분만 듣고 점심 먹으러 가자. 멘데스가 픽 웃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인사 5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안정한 자세.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해외사업본부 책임연구원 박정훈입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저는 묘한 기지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제 평소 인상이었으니까요. 박정훈 책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화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막을 위해, 관계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케팅 문구야? 그 이상도 아니지. 박정훈 책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차량은 EMU 250 모델 기반의 관계 전용 동력 분산식 전동차입니다. 42량, 6편성 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부터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1520mm 관계 전용 대차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표준계 대차 기술을 단순히 확장한 것이 아니라 관계 환경에서의 횡방향 안정성과 사막 모래 흡입을 모두 고려해 완전 신규 설계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덮개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무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관계 전용 대차를 새로 설계했다고? 한국이? 둘째, 사막 모래 흡입에 대비해 동력장치와 제동장치에 3중 방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차체 변형 검증을 마쳤습니다.
실험은 강원도 태백의 영하 35도 동결 챔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모래분진 시험장에서 각각 1000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 덮개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박정훈 책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좌석 배치를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기존 탈구 차량 한 편성당 287석에서 저희 모델은 389석입니다. 수속력이 약 1.35배 증가했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카리모프 본부장의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차량의 국산화율은 87%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시던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펜을 들어 노트에 황급히 적었습니다. 국산화율 87%, 의문 부호를 3번이나 적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품별 협력사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전장품, 제동장치, 객실의자, 출입문, 차체, 대차 부품, 협력사 이름이 128개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목록을 천천히 짚어내려갔습니다. 옆자리 멘데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상 숫자일 뿐이야. 한국이 저렇게 만들 리가 없어. 그러나 저는 멘데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가격과 인도 일정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 2,270억 원. 42량 전체 인도 완료 시점 2027년 1분기. 2025년 12월 첫 편성 마사남 출항. 2027년 4월 사마르칸트에서 첫 시험 운행. 그가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금융 패키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의 자금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짧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박수였습니다. 평가위원들의 손이 무겁게 움직였죠. 카리모프 본부장이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과책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 관계 운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전용 대차를 신규 설계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정훈 책임이 자료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두께가 7cm쯤 되는 두꺼운 양장본이었습니다. 관계 대차 시험 데이터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관계 시험선을 임시 부설해 직진 안정성, 곡선 통과, 분기기 통과, 비상제동까지 4단계 시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항목 기준치 대비 평균 2.1배 상회입니다. 저는 그 자료집을 슬쩍 받아 펼쳤습니다.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일본 양식이 아닌 유럽 기준 양식. 제가 평생 봐온 그 양식. 그 안에 숫자들이 정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진 안정성 시속 260km에서 기준치 1.4배. 곡선 통과 횡가 속도 기준치 1.7배. 분기기 통과 안전성 기준치 2.2배. 비상제동 거리 기준치 1.9배. 저는 자료집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덤덤한 얼굴을 유지했죠. 그러나 노트에 적던 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베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다만 관계 운행 실적이 전무한 회사의 시험 데이터를 양산 차량 검증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베버 박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창원 공장 현장 방문을 제안드립니다. 관계대차 실물, 시험 챔버, 협력사 부품 모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후 1시 15분. 회의가 휴회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점심을 위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챙겼습니다. 회의실 출구 쪽으로 향하는데 멘데스가 제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베버, 자네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짐질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한국 발표가 길어져서 좀 피곤하군. 멘데스가 안도한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한국은 떨어진다. 관계 실적이 없잖아. 자네가 보고서에 그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차가운 12월 공기. 거리에는 소비에트 시절의 회색 건물들과 새로 지어진 현대식 호텔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풍경이 마치 지금의 제 마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았던 확신과 오늘 오후 2시간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 그 둘이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가방에서 박정훈 책임이 건네준 시험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자료를 모두 읽고 나서 저는 멘데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떨어진다. 관계는 유럽의 영역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 타슈켄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제 객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서 끌려 나와 더듬더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버 박사, 죄송합니다. 새벽이지만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마르칸트 외곽 사막 구간에서 또 멈췄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팔고 차량이 또요? 예, 이번엔 동력장치 2개가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승객 390명이 영하 18도의 사막 한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카리모프 본부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구조열차가 출발했지만 도착까지 4시간 걸립니다. 베버 박사, 같이 현장으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전 6시 40분. 우즈벡 철도공사 전용 차량을 타고 우리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새벽 추위에 차창에 성에가 끼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은 운전석 옆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전기에서 우즈벡어로 빠른 보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통역관이 저에게 작게 속삭여줬습니다. 동력장치 1호기와 2호기 모두 모래 흡입으로 베어링 파손. 객실 난방도 동시에 정지. 노약자 승객 2명, 저체온증 의심 증상. 저는 손가락으로 좌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우리는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진 탈고 동력집중식 고속철이 광활한 모래평원 위에 무력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살짝 기운 듯한 자세였죠. 구조열차가 이미 도착해 승객들을 옮기고 있었고 의료진이 노약자 2명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차량의 동력장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즈벡 철도공사의 기술 직원이 점검 패널을 열어줬습니다. 안쪽에서 모래알갱이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베어링 부위가 모래마찰로 시뻘겋게 변색되어 있었고 윤활유에 모래가 섞여 검은 진흙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박사, 이게 올해 들어 7번째 정지입니다. 작년에는 4번이었습니다. 올해는 매년 늘어나는데 탈고는 매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고의 신모델 요청은 하셨습니까? 5번 했습니다. 매번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5년, 1조 원. 오전 11시 40분. 우리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온 텐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뜨거운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시죠. 유럽이 우리 사막용 광계 동력 분산식 차량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차잔을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질문 하나만 있었죠. 텐트 안 라디에이터의 낮은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사막용 광계 동력 분산식 양산 모델이 없습니다. 알스톰, 지멘스, 봄바르디어, 탈고, 안살도 다 안 됩니다. 5년? 솔직히 7년도 빠듯합니다. 그걸 제 입으로 말하는 순간 제 30년 경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제가 평생 자랑해온 유럽 철도의 우월함이라는 신화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차잔을 응시한 채 작게 답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타슈켄트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멈춰선 탈고 차량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현실 확인이었다. 그 한 줄을 적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우즈벡 철도공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자료실 출입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탈고 차량 최근 5년간 정지 사고 기록 전부, 그리고 알스톰과 지멘스의 관계 차량 개발 진척 보고서 모두 꺼내주십시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를 꺼내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 묶음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여 정독했습니다.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팔고는 지난 5년간 사막 구간에서만 32번 정지. 알스톰은 광계 동력 분산식 신모델 개발을 2022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설계 단계. 시멘스는 광계 사업 자체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상태. 중국 CRIC는 차량은 즉시 공급 가능하나 부채 함정 우려로 우즈벡 정부가 거부. 그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참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박정훈 책임이 사흘 전 건네준 한국 측 시험 자료집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의심하며 들춰봤던 자료. 이번엔 진지하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죠. 룸서비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광계대차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한국은 광계 운행 경험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단순히 표준계 대차를 폭만 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계 환경에서의 횡방향 흔들림, 곡선 통과 시의 외축 휠마모, 둥기기 통과 시의 충격 분산까지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면 한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설계 책임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밥정훈. 회의실에서 발표하던 그 사람. 저는 도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에서 광계대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도면을 그렸는가? 어디서 이 노하우를 얻었는가? 그 의문은 저를 컴퓨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과 현대 로템을 검색해봤습니다. 영문 양력이 떴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 현대 로템 입사 연도 1994년. 입사 후 첫 파견지 프랑스 라로쉐 알스톰 공장. 저는 그 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1994년 라로쉐 알스톰. 제가 자문관으로 그곳을 드나들던 바로 그 시기.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며 어깨를 으쓱하던 바로 그 공장. 도면 한 장 보려고 1시간씩 기다리던 그 청년들. 점심을 걸은 채 노트에 빼곡히 메모하던 그 모습들. 그중 한 사람이 박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1994년 나로쉐 공장의 풍경과 사흘 전 타슈켄트 회의실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도면을 들여다보던 청년. 정중하고 차분한 어조로 광계대차 신규 설계를 설명하던 책임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30년의 간격을 두고 두 장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새벽 3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타슈켄트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모래를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뜨거워진 머릿속을 식혀줬습니다. 저는 멘데스에게 보냈던 사흘 전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떨어진다. 관계는 유럽의 영역이야. 그 메시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것은 제가 30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카리모프 본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측의 현장 검증 방문 일정 요청해 주십시오. 창원 공장 직접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답신이 왔습니다. 베버 박사,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예.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가볍게 끝낼 수 있는 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면 한 장을 보려고 1시간을 기다리던 청년이 30년 뒤 광계대차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책임자가 되기까지 그 사이 그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온 것일까? 그 답을 찾으려면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4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자 한국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중 나온 현대로템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버 박사님, 박정훈 책임이 창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창원까지 약 400km. 차창 밖으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평가가 아니다. 검증이다. 한국이 광계대차를 정말로 만들었는지, 도면에 적힌 숫자가 실물로 구현되어 있는지, 시험 데이터가 조작이 아닌지, 제 30년 경력의 모든 의심 도구를 총동원해서 파고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베를린으로 돌아가 떳떳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7시 10분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정문. 거대한 흰색 경락고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보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사무직 책임자의 손이 아니라 평생 현장에서 일한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저를 공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배보 박사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를 라로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자문관 명찰을 달고 회의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도면실 구석에 앉아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책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스톰 책임자에게 도면 한 장만 더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은 시계를 보시며 5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5분 동안 도면을 외우려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기억나는 부분을 종이에 다시 그렸습니다. 빠진 부분은 다음날 다시 부탁드려서 채웠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도면 46장을 외워서 한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거대한 경락고에 연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과마랑 공장 내부, 선장 높이 25m, 길이 300m. 그 안쪽으로 흰색 차체 6편성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체들 아래쪽 바닥에 늘어선 것이 있었습니다. 관궤 1520mm 대차였습니다. 한 대, 2대, 3대. 모두 합쳐 84대의 관궤 대차가 거대한 공장 바닥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 번도 깔아본 적 없는 포개 대차. 평생 운행한 적 없는 환경을 위해 설계된 대차. 그것이 그 자리에 실물로 그 수많은 수량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대차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휘축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표면 가공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휘축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보았습니다. 한 점의 굴곡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옮겨 베어링 박스를 살폈습니다. 3중 방진 구조. 모래 흡입 차단을 위한 2중 차폐막.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윤활유가 응고되지 않는 합성유 사용. 모든 것이 도면대로였습니다. 아니, 도면보다 정밀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궤 대차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표준계 대차를 단순히 폭만 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궤 환경에서의 횡방향 진동, 곡선 통과 시의 외측 휠 마모, 사막모래의 흡입 경로, 영하 30도에서의 강제 수축. 이 4가지 변수를 처음부터 새로 계산해서 설계 철학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체 안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내부도 완성 상태였습니다. 좌석 389석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고 의자 등받이에는 작은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원 강업. 저는 다음 칸으로 옮겨 출입문을 살폈습니다. 인터콘 시스템스. 또 다음 칸으로 가서 제동 패널을 열어봤습니다. 유진기공. 차체 곳곳에 협력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부품도, 독일 부품도, 프랑스 부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부품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총 부품수 약 27,000개. 그중 국산화 비율 87%. 핵심 전장품과 제동장치는 92%입니다. 협력사는 총 128개사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협력사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전국에 흩어진 128개 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 충북 청주, 경남 김해, 부산 사하, 광주 광산. 작은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각자 한 가지 부품을 평생을 걸쳐 갈고 닦아온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994년 라로셸에서 박정훈 책임이 도면 한 장을 외우려고 식은땀을 흘리던 그 시각. 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베어링 한 개를 깎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출입문 잠금 장치 하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객실 의자 1,001조각을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128개의 회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씩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거대한 공장에 모여 관계 사막용 동력 분산식 전동차 한 편성으로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박정훈 책임이 저를 시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동쪽 끝 별도의 거대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의 동결 시험 챔버.
그 안쪽으로 관계 대릿 하나가 시험대에 올라가 있었고 모터가 작동하며 휠을 회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외벽에 부착된 계기판이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챔버 내부 온도 영하 32도, 회전 속도 시속 230km 환산, 누적 회전 시간 740시간. 저는 계기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다음 시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래 분진 시험장. 거대한 밀폐 챔버 안에 시험용 동력 장치가 들어가 있었고 송풍기가 모래알갱이를 초당 4kg의 속도로 분사하고 있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사고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래, 탈고 베어링을 시뻘겋게 변색시켰던 그 모래, 같은 종류의 모래가 한국 동력 장치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동력 장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적 노출 시간 1200시간, 베어링 마모도 기준치의 18%, 기준치가 100%인데 18%.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옆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준치 대비 5.5배의 여유 마진입니다. 카리모프 본부장께 약속드린 2270억 원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마진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마진을 둡니까? 기준치만 통과해도 되지 않습니까? 박정훈 책임이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이 관계운행 실적이 0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기준치를 2배, 3배로 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벽 1시 20분. 저는 시험동을 나와 차가운 공장 마당에 섰습니다. 머리 위로 12월의 밤하늘이 검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마산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달 뒤면 그 항구에서 흰색 차체가 화물선에 실려 사막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저는 박정훈 책임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이 지난 30년간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투입한 누적 비용이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그중 관계대차 신규 설계와 사막 환경 검증에만 2년 동안 약 400억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2조 7천억 원, 단일 계약 2270억 원, 회수율은 약 8%에 불과했습니다. 2270억 원은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박정훈 책임이 살짝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본전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 하나로 관계 시장에 처음 진입합니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 노선이 4조 원, 이집트 카이로 외곽 노선이 3조 원, 필리핀 마닐라 광역 노선이 1조 5천억 원, 타이완 종단 노선이 1조 원, 호주까지 합쳐서 약 9조 5천억 원의 후속 파이프라인이 한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 건이 그 모든 것의 첫 단추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9조 5천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유럽의 누구도 보지 못한 시장. 유럽이 비웃으며 한국에게 넘긴 작은 이찰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도미노의 첩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회를 한국이 직접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훈 책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도, 자만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책임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보면 한 장을 외우려고 식은땀을 흘리던 청년이 30년을 거쳐 도착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 평생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문장을 발음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이체보다 우즈벡 환경에는 더 잘 맞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2시 40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멘데스에게 사흘 전 보냈던 메시지가 휴대전화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떨어진다. 관계는 유럽의 영역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카를로스, 자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는 보고서에 한국을 적을 거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한 줄을 보내는 순간 제 30년 경력의 어떤 부분이 영원히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40분. 베를린 태계공항. 저는 짐가방 하나를 끌고 입국장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온 직후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창원 공장의 거대한 경납고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관계대차 84대, 탐력사 128개, 모래분진 시험장의 송풍기 소리, 그리고 박정훈 책임의 차분한 목소리.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1994년 알스톰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 그 옆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유럽 고속철 기술 백서 40여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떼제베 백서, 니체의 백서, 아베 백서, 펜돌리노 백서. 평생을 바쳐 모아온 유럽의 자부심. 그러나 그 어느 책에도 광계 사막용 동력 분산식이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광계 노선, 차량 교체 입찰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인츠 베버. 그리고 결론란에 가장 먼저 채웠습니다. 본 자문관은 한국 현대로템의 EMU 250 광계 전용 동력 분산식 전동차를 본 입찰의 단독 적격 차량으로 권고함. 그 한 문장을 적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는 문장. 유럽 자문관이 비유럽 차량을 단독 권고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가 베를린 본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사무실 문 앞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드리드와 파리에서 걸려오던 자문 의뢰도 끊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채워나갔습니다. 광계대차 신규 설계 검증 결과, 오래분진 환경 검증 결과, 영하 30도 동결 챔버 검증 결과, 국산화율 87%의 의미, 128개 협력사 생태계의 안정성,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금융 패키지의 우월성, 한 항목 사실에 기반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 분량은 128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녁 7시 20분. 저는 보고서를 인쇄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멘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드리드의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베버, 전에 메시지 받았다. 진심인가? 진심이다. 멘데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베버, 자네 미쳤어? 30년 동료를 배신할 거야? 자네 보고서 하나로 우리 탈고가 무너진다. 우리 회사 직원 4,000명이 자네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어두운 겨울거리.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친구야. 너희 탈고는 광계 동력 분산식 신모델 개발에 5년이 걸린다고 했지? 한국은 이미 만들었다. 그것도 42량을. 마산항 출항이 한 달 뒤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 멘데스가 한참을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라로쉐를 잊었어? 우리가 그때 한국 친구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그런데 자네는 지금 그 한국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거잖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카를로스, 라로쉐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때 100년 뒤라고 했는데 그들은 30년 만에 해냈다. 그게 사실이다.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된다. 전화기 너머에서 멘데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네 후회할 거다. 오후 8시 40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베버 박사님이십니까? 스페인 탈고, 카탈로니아 본사 부사장입니다.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부사장의 목소리가 매우 정중했습니다. 박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탈고가 한국 현대로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한국 측에 연결만 해주시면 박사님께 자문 수수료로 100만 유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보고서에는 한국과 탈고 공동 권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탈고가 한국과 공동 이름을 올리면 우즈벡 측은 유럽 브랜드의 안전망을 얻은 셈이 되고 탈고는 무너지지 않은 채 시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만 유로를 챙기게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림. 그러나 저는 그 그림이 가진 단 하나의 거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혼자 만든 차량에 유럽 이름을 빌려주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보고서에 단독으로 적겠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베버 박사님, 박사님께서 그렇게 적으시면 박사님의 향후 유럽 내 활동에 적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 박자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협박은 받지 않습니다. 제 보고서는 데이터에 따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측에는 더 노골적인 제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훈 책임이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버 박사님, 어제 탈고와 알스톰 양사가 동시에 컨소시엄을 제안해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답신을 적었습니다. 거절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30년 전 저희가 도면 한 장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그분들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거절당했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함께 가자는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정훈 책임의 목소리가 글자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원망이 담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매듭을 정중히 짓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답신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우즈벡 대통령과 한국 정부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펜을 들었습니다. 2270억 원의 계약서, 92량의 관계 동력 분산식 전동차, 2027년 사마르칸트에서 첫 운행, 한국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 금융 패키지가 결합된 유럽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서명식 장면이 전 세계 통신사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노트북으로 지켜봤습니다. 양국 정상이 펜을 들어 종이에 사인을 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 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함도 패배감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한 자의 무거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20분 멘데스에게서 한 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끝났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1994년 알스톰 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 손으로 쓴 서명대, 한국 측 서면란을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당시의 한국 정부 관계자와 회사 임원의 이름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도입대가 약 2,200억 원. 저는 그 숫자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2,200억 원. 그리고 이번 우즈벡 계약 금액 2,270억 원. 거의 같은 액수였습니다. 30년의 간격을 두고 거의 같은 액수가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 번은 한국이 유럽에게 냈고 한 번은 우즈벡이 한국에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2,200억 원을 내고 떼제베 기술을 사갔습니다. 그 한 번의 거래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 위에서 한국은 KTX 산천을 만들었고 KTX 이음을 만들었고 이제 관계사망용 동력 분산식까지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누적 2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의 계약으로 그 시작의 빚에 거의 같은 액수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우주의 어떤 균형 같았습니다. 저는 계약서 사본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평생 보관해온 유럽 자부심의 흔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계약서를 함께 넣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카리모프 본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베버 박사, 2025년 12월 10일 한국 마산항에서 첫 편성 출항식이 열립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박사님께서도 함께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측에서도 박사님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신을 적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도, 부끄러움도, 회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엔지니어가 또 다른 엔지니어에게 정중히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리가 정당하게 양보되어야 한다는 깊은 존중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뒤 마산항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경상남도 마산항 제4부두.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부두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하역 크레인 3대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쪽 부두에는 흰색 차체 7량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차체 옆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첫 편성 EMU 250 관계 전용 동력 분산식 전동차의 첫 7량이었습니다. 부두 안쪽에 임시로 마련된 출항식 단상 위에는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대로템 임원진과 128개 협력사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외빈석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날아온 직후였습니다. 가슴에는 검은색 정장에 작은 자문관 명찰이 달려 있었죠.
오전 11시 출항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의 짧은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설 내용이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부두 끝에 흰색 차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양, 두 양, 7양. 그 차체들 안에는 한국 128개 협력사가 30년 동안 갈고 닦아온 부품 2만 7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곧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광활한 인도양과 카스피해를 건너 사마르칸트의 사막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후 12시 40분. 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부두 위에서 차체 가까이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차체는 더 거대했습니다. 차체 옆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제작. 2025년 11월 완성. 저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 위를 살짝 짚어봤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그 차가움 위에 30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박정훈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회색 정장에 짧은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베버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2해 전 타슈켄트 회의실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약간 더 야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두 마디. 그 두 마디를 발음하기 위해 저는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정중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박정훈 책임이 한 박자 저를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의 답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알스톰이 저희에게 도면 한 장 보여주기를 거절하셨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친절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부두 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책임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른 참석자들에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994년 라로첼에서 도면을 외우려고 식은땀을 흐리던 그 청년의 뒷모습이 3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그 자리에 겹쳐 보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 거대한 하역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차체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졌습니다. 흰색 강철 덩어리가 부두 위 10m 높이로 천천히 솟구쳤다가 화물선 가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부두에 모인 협력사 대표들 사이에서 짧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웨빈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양 한 양, 7량이 모두 화물선에 실리는데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가판에 내려앉는 순간 부두 위로 우즈벡 국가와 한국 애국가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물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부두에서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산항 입구의 등대를 지나 남해의 잔잔한 수평선을 향해 흰색 차체를 실은 그 거대한 배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오후 5시 40분. 저는 마산항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멘데스에게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출항했다. 잘 다녀가. 잠시 후 밥이었습니다. 고생했네 친구야. 한 줄.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 안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보낸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역. 그날 저는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사마르칸트역의 실시간 중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흰색 차체가 옆 플랫폼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즈벡에서의 첫 시험 운행 날이었습니다. 카리모프 본부장이 차량 옆에 서서 우즈벡 대통령에게 차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량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운전실 옆에 자리를 잡고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흰색 차체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km, 100km, 150km, 200km, 250km. 사마르칸트 외곽 사막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카메라가 차창 밖을 잡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누런 모래 평원. 그 위를 흰색 한국산 광계 동력분산식 전동차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2해 전 같은 자리에서 탈고 차량이 모래에 동력장치를 막힌 채 멈춰 서 있던 그 사막. 그 사막 위를 한국 차량이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화면 옆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가 보였습니다. 1994년 라로셸 알스톰 공장 앞에서 제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제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 한국이 영원한 학생국이라고 믿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에서 1994년 알스톰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 평생을 곁에 두었던 그 책. 저는 그 책을 책상 서랍 안쪽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평생 보관해온 유럽 자부심의 흔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계약서 사본을 가지런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작은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랍 위에 한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책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저 서랍은 다시 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시대가 그 서랍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또 다른 시대가 사마르칸트의 사막 위를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는 또 다른 소식들이 줄지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노선 4조 원, 이집트 카이로 외곽 노선 3조 원, 필리핀 마닐라 광역 노선 1조 5천억 원, 타이완 종단 노선 1조 원, 호주 시드니 광역 노선, 합산 약 9조 5천억 원의 후속 파이프라인이 한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첫 도미노가 쓰러지자 그 뒤로 도미노들이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미노의 첩회는 30년 전 라로셰 공장에서 도면 한 장을 외우려고 식은땀을 흘리던 한 청년의 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청년이 한국으로 돌아와 한 장씩 종이에 옮겨 적었던 도면들. 그 도면들 위에 128개 협력사가 한 부품씩을 쌓아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한국의 위대함은 거대한 한 사람의 천재성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28개 회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부품을 갈고 닦아온 30년의 누적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도면 한 장을 위해 굽시대던 신입사원이 30년 뒤 관계대차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책임자가 되기까지의 인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거절당했던 자가 거절했던 자에게 원망을 돌려주는 대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품격에서 왔습니다. 베를린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 또 한 대의 이체해가 시속 300km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체해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체에만 위대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사막 위를 흰색 광괴 동력 분산식 전동차가 달리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옆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제작.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